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쪼가리가 막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나오는데 과연 국민들은 저 쿠데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질 뻔했는가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아셔야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지.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계엄해라 그래서 장관이 공수부대 뭐 국회 출동시켰다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맡겨가지고 실패한 건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예. 계시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지금 사태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거는 10%도 안 돼. 10%도 안 된다. 10%도 안 돼. 우선 저기 갑자기 시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11월 말부터 준비된 사건이에요. 그다음 이게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우선 11월 말부터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규모도 거의 모든 공수부대 출동해요. 그러니까 이미 당일날 1공수, 9공수가 국회로 왔잖아요. 그다음에 707 부대가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요렇게 알고 성관위에는 이제 3공수가 왔는데 보니까 저기 전라북도에 하나, 전라남도에 하나 각각 7공수, 11공수가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익산. 예. 그다음에 담양에. 여기에 각기 7공수와 11공수가 있는데 이미 출동 명령이 내려졌었고. 그다음에 인천의 남동구에 있는 상공수, 예. 저기 그 부천 쪽에 사령부가 예. 있는 여기는 출동을 하다가 우원식 의장이 의결하는 바람에 되돌아갔고 출동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 병력 투입이 있었는데 되돌아갔다. 그다음에 원래는 초기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이 공수부대가 이제 1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다른 장소, 예를 들면은 뭐 각 당사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기 점령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여기부터는 제 추정인데. 그러니까 특전사 예하 모든 부대가 다 출동 대기 상태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출동 대기는 우리가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부터 봤잖아요. 12월 2일 날 공수부대 여단장들이 전부 특전사에 모였었다. 12월 2일 하루 전에. 하루 전날 월요일 날. 그날 특전사령관이 여단장들한테 모종의 대기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튿날은 이제 극소수의 정예부대로 의결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계엄 상황. 예. 그러니까 다 통제가 들어가는 진짜 계엄 상황. 이걸 하기 위한 추가 병력 투입이 됐는데 거리가 먼 데는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짧은 인천 쪽에서 오는 상공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놓쳐서 오다가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또 우발적인 요인이 겹쳤는데 헬기가 늦게 뜬 게 이게 신의 한 수 진짜 청호신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는 공군하고 협조가 안 돼서라 그랬는데 그건 내 잘못된 설명이고 내 다른 방송에서 훈련 상황 대기인 줄 알고 부대원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대기 상태였거든요. 예. 그때 한번 풀려. 그래서 퇴근 지시를 했는데 아니야. 다시 대기해. 이래가지고 여기 오늘 707 대대장도 얘기를 하지만 야, 다 들어와! 막 퇴근하는 병력을 다시 불러들여 대기시켰다는 2번 대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헬기 12대를 저 특전사령관은 대기를 시켰었습니다. 여기서 뭐 24대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훈련 상황이면은 날씨가 조금만 남아도 비행 취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발이 날렸다고 그날. 여의도에도 눈발이,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천에서 오는 헬기가 그 한강을 따라 비행하다 용산을 경유해서 여의도로 와야 되는데 눈발이 날려가면 기상을 체크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는. 그럼 국회에 내린 헬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이거는 특전사 항공대 소속입니다. 이건 특전사령관 직속이고 예. 특전사령관 자기에게
배속된 헬기가 있어요. 각 공수 여단이 아니라 사령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럼 애당초 출동하기로 한 항공대가 잘 안 됐고 특전사 헬기가 먼저 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특전사 헬기가 그 헬기예요. 예. 그런데 제때 안 뜬 건 날씨 때문이었는데 예. 이게 훈련 상황이 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점검 중입니다. 이러니까 제때 뜰 줄 알았던 특전사령관이 항공대장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야. 지금 떠야 돼 임마. 그랬는데 목표가 11시까지 국회 도착인데 이게 이런 실갱이라는 동안 48분이 늦어진 거야. 그 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 들어온 거죠. 하늘이 시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벽대전에 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뭐 조조가 졌다 그러더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저기 기상과 지형은 뭐 전투의 불변의 요소예요. 하늘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곽종근이죠. 그 특전사령관이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랑 이렇게 박선원 의원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대다수가 면피용, 꼬리 자르기, 그 다음에 중요한 진실은 생략한 일종의 어떤 그 긴급한 자기 구제 내지는 부대 보호 차원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자도 당장에 지금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거의 뭐 지금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아주 쏙 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오늘 707 대대장 얘기는 계속 가는 중에도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까지 갔냐, 예. 도착했냐, 진입했냐. 근데 그거는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닥달을 받고 하는 전화라고. 예. 대통령이 그때 어디까지 갔냐 막 이러니까 대통령도 11시까지 상황 끝내야 되는 걸로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 계엄 비상계엄 담화 발표도 다 작전 계획에 나온 시간대에 맞춰 대통령이 하는 거고 자기가 지휘를 하는 건데 헬기가 안 떴어? 여기서부터 격분으로 해가지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한테 헬기 지금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현장 지휘관한테 전달이 돼. 언제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왜 들어가냐 그러는데 150명은 못 되게 막아라. 이 지시를 받은 거야. 예. 707 부대장이. 그런데 진입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150명 뭘 어쩌자는 게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 의사봉 두드리는 걸 막아라 이게 지시사항이거든요. 예. 이게 막아라 지시사항인데 특전사령관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는 요 얘기는 쏙 빼고 나는 의사당에 진입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회의장으로. 예. 그런데 진입하고 안 하고는 그건 상황에 따른 얘기고 애초 자기가 150명의 의결정족 수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 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안 되는 것만 주저리 얘기하는 거지 본래 그 목적과 의도. 이거는 150명 이걸 막으려고 자기가 했던 거다 이거지.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제 새벽 1시에. 그때 계엄사령관이 거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고개를 뚝 떨구고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더라. 못 막았거든. 대통령 지시를 이행을 못했거든. 그러면 박안수 이자도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단계는 이제 김용현하고의 그 지휘 라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박안수 경우에는 이제 계엄 포고령 사인을 첫 번째 업무로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나와가지고 국회에서는 어리버리한 척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 포고령도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고 장관이 다른 라인으로 이미 다 지시를 하고 있었던 근데 일단 명령을 이행을 못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이다.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게 사진에도 자기는 부하들이 다 찍어놨대. 그러니까 딱 곽중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른 라인의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예.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사령관하고 같이 있던 그 지휘 통제실 상황실에.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실은 언론 보고 계엄 선포 알았다는 곽중근 사령관에게는 진실성이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인형도 언론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기 뭐냐 저 작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제가 이 전화를 한 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날 저 김병주 의원하고 곽중근 사령관 인터뷰가 있던 날 나는 그날 제보를 받은 거예요. 아, 예. 그랬는데 지금 1공수와 9공수 그 출동부대에서 부대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오기로 한 부대부터 또 오다가 되돌아간 부대부터 이 전모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들이 편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국방위가 열리는데 거기에 제출할 자료용으로 지금 편집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계엄 선포 보고하는 걸로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사령관이 부대 보호하려고 그럴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수사가 들어가면 이건 진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수사가 한정없이 늦어지는 거야. 예. 그리고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차관. 아무 일도 안 해. 이건 아예 증거인멸하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지금 몇몇 직무정지는 시켰지 않습니까? 직무정지 시키고 그 관련 자료를 보존해라고 한 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김선호 차관이나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의문이 되는 게 장관을 그럼 누가 보자 했느냐? 예. 장관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할 게 뭐 수십 통이고 용산하고도 이게 조율이 돼야 되고 뭐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복잡하거든. 그 상황 통제하는 상황실이 어디 있었을까? 네.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이게 비밀 지휘소거든요. 지휘통제소가 말고 지휘통제소 말고 또 다른 국방부 아니고 예. 합참 아니고 아하. 방첩사입니다. 방첩사에서 방첩사에 비밀 지휘소가 있었던 건데 예. 여기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입니다. 예. 거기에 정보보안팀이 있어요.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형성된 거죠. 주행 운전 다 도감청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거기가 12.12 때 30경비단 같은 예. 그 모인 장소가 거기가 컨트롤 타워였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방첩사 사이버 보안국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모여든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걸 롤 모델을 좀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방첩사가 당시 보안사처럼 완전히 센터가 돼가지고 딱 그렇죠. 흔들어야 되겠다. 그때도 보안사인데 근데 보안사 방첩사는 정보기관이라서 기획은 하는데 예. 이 지휘 라인은 아니거든. 예. 실병을 기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어떤 뇌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지휘관한테 이런 어떤 작전 지침을 보자고 하려면 지휘관한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휘관의 작전 참모라든가 정보 참모라든가 이런 데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사령관을.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운영체제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기획은 방첩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장관의 비밀 지휘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지휘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 지휘소가 지금 거의 제 눈엔 보여요. 합참 차장인 것 같아요. 아, 합참 의장은 말을 안 들었고. 의장은 해군이고 믿을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툭하면 말 안 듣고. 예.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계엄사령관에서 배제한 거 아닙니까? 배제했고. 그런데 그 밑에 합참 차장이 여긴 육군 대장이거든. 육사를 나온. 이놈은 그러니까, 몇 기입니까? 가만히 있죠. 거기가 48기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김용현보다 10개 아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특전사령관이 아마 이 그룹이 48기로 보여지는데 예. 이분은 또 재밌어요. 부인이 뭐 경찰이라는데 그 경찰 면서 김건희 여사 또 경호 지원대장을 합참 차장. 예. 예. 그래가지고 애소부터 이 최근에 합참 차장으로 왔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정진팔. 정진팔. 예. 예. 정진팔도 지금 직무정지를 내린 상태.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아예 아무도 주목하질 않아요. 방금 전에 속보에서 정진팔 이름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계엄사 부사령관입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진팔. 검찰 특수본이 소환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환 이름,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우리가 언론 누구도 지금 눈여겨보지 않는 정진팔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어제 저녁부터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48개예요. 곽중근 특전사령관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수상한 게 계속 합참의장을 제끼고 김영현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운영체제는 정진팔이 관리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브레인 역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다음에 수적으로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은 정진팔 합참 차장이 맡아서 지휘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합참 인력 일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엄이나 작전 계통에 원래는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들은 말 안 들으니까 저번에 원점 타격하라는 거 거부한 세력이거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영을 갖추는데 요런 진영은 11월 대략 20일경부터 준비된 시스템이다. 그때 요거에 맞춤식 인사를 했거든. 그리고 한 가지 보면은 11월 말에 계엄 토의를 할 때 방첩사 참모장 투수타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대들었나 봐.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이건.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쫓아버리죠. 그리고 말 잘 듣는 놈을 안 치지. 지난번에 있었던 군 장성 인사도 다 쿠데타 음모를 위한 세팅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보인데 이번에 군 정기 인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원래 11월 늦어도 11월 초에는 해야 돼요. 그래야 동계 시즌에 인사 이동이 있는데 11월 말, 즉 11월 25일로 늦어지면서 그때 눈치를 채서 해야 되는데 육군 삼성 장군 인사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부대원들이 보기엔 우리 특전사령관, 우리 사령관 곧 갈릴 거거든? 근데 그냥 있네? 그런 게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인사가 다 중지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군단장급 3스타의 최고 요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사를 안 하려니까 육군의 인사, 3스타 인사 전체를 중단시킨 거지.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방첩사에도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갈아치우고 이래가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신하지 않을 이럴 어떤 장애물 제거가 방첩사가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또 거기서 얼마나 이게 치밀했냐 하면은 방첩사의 주요 작전부대 나가 있는 방첩 부대장들이 있어요. 여기를 일부 인사를 갈아치워가지고 얘들한테 임무를 준 거죠. 이렇게 공수부대가 이동한다 어쩐다 그럼 이게 전투부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합참의장한테 보고가 당연히 올라와야 돼요. 그거를 차단하는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실병이 기동할 때 그 정보를 외부로 안 새 나가게 하려면은 방첩사의 기능이 정보 라인을 장악해서 통신선을 끊어버린다든가 의장한테 보고되는 거를 지체시킨다든가 이래서 합참의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또 미군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보 상황의 변화는 이게 한미 연합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미군한테도 이게 중요한데 그 연합사나 주한미군 쪽에도 정보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을 이걸 또 방첩사가 맡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이 방첩사가 일부 기획 임무를 기획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걸 다 관장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의원님 지금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환이 없는 작전을 위한 병력 이동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그게 우리 합참 의장이 이 전투부대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어떻게든 배제시키고 또 주한미군은 이 계엄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거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비상계엄은 대프콘 선포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절차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조치가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대프콘이 격상돼요. 이제 3로. 지금 평소에 4거든. 요게 3로 격상되면서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의장과
그 한미연합사령관 간에 긴밀한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고 계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 놔야 그 대포콘 격상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포콘을 선포하지 않는 비상계엄은 없어요. 네. 그러면 미군이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일단 차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 선포는 그 계엄령 선포, 대포콘 격상, 대포콘 3, 그 다음에 국민 총동원령 선포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것이 요인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계엄했다 그러는데 저기 이거는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체제로 가기 위한 절차거든. 원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근데 사변은 치안 사태니까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앞에 전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전쟁 절차거든, 이 비상계엄이. 예. 그리고 대포콘을 자기들이 격상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연합방위에서 이런 게 되고 그걸 협의해야 되는 의무는 합참의장이 지고 있으니까 의장도 몰라야 되고 연합사령관도 몰라야 되니까 이때 방첩사의 역할은 다 이 소통 통로를 끊어놓고 정보가 새지 않을 충성스러운 그 내부 이너 서클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제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방첩사 내에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예. 다 쫓아낸 거예요. 지금 이제 김정도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미 치밀하게 계획이 돼 있었고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병력 규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가는 병력 투입이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계엄 문건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거다. 예. 지금 일부가 그때 계엄 문건의 초기 단계로 실제 갔거든. 그리고 경찰과의 협조 체제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기 경찰청장이 계엄 사령관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1차로 특수부대는 그 특전사 예하부대는 그 정치인들을 그 감금 체포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던 거였는데 외곽 봉쇄는 전부 경찰이 맡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도 지휘체계 혼선으로 그때 안 됐던 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그 선행 연구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계엄 문건. 그러니까요. 지금 레퍼런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술 마시고 헷가닥 해가지고 계엄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군요. 이미 치밀하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 그러면 봐야 8월부터죠. 따지고 보면. 6월. 아니 뉴스타파 보니까 그 협약서 국가수사본이나 방첩사령부 업무 협약서가 나왔잖아요. 그게 6월에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협약이 계속 5년 단위로 유효하게 계속 무기한 되는 거 보니까 얘네가 완전 독재를 꿈꾸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경호처장 때 다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그건 김영현이가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다고. 소름 끼친다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그거는 이제 김영현이 국방장관 와서 얘기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 쿠데타 맞춤형 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이후라는 게 중요한 게 모든 걸 쿠데타에 맞추다 보니까 비정상적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있고 나서 11월 말부터는 초읽기에 들어갔던 거죠. 예. 예. 김영현이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 불러가지고 식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올해 3월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 법령, 제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시기예요. 예. 그때 제가 이 방송도 그러고 내가 정말 그때 계엄 얘기가 김민석 의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군 쪽으로 시선이 집중될 때 제가 하나 폭로한 게 있어요. 예. 여러 군데서 얘기한 거라고. 경찰의 편제가 4월에 바뀌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경찰 주관으로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유사시에 지방청에 속해 있는 그 기동타격대를 서울경찰청이 불러들여서 통제하는 계획이 완료됐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동타격대는 지방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서울청장에 배속된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이번에 실제 실행이 됐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가포비 상령을 그러면 선포를 해야 예. 출동 대기를 해서 기동대를 지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당일날 언론에 보면 경찰에 가포비 상령 선포됐다는 기사가 쫙 올라와. 이거는 그 원래 서울경찰청장 계획은 지방청의 그 경찰 인력을 5,000명을 지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전상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5,000명이 안 온 거예요. 그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기가 패싱당했잖아요. 합참의장하고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근거로 가포비 상령이냐고 내부 혼선이 벌어졌다고. 그 제때 경찰이 증언이 안 되는 바람에 봉쇄가 풀렸다가 또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두 번을 한다고. 그게 이제 경찰의 그 지휘의 문제고 현장 경찰은 두 사람한테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각기 다른 지시가. 경찰청장은 풀어주라 그러고 서울청장은 막으라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사에서 몰래 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줘요. 그래 나중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때가 늦었지. 그치. 그래가지고 봉쇄를 못하고 경찰이 드문드문 서 있었던 거야.